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2급 요점 정리 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재무상태표에서도 이제 비유동자산을 또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선 비유동자산 중에서 이 유형자산이 토지, 건물, 비품,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등을 우리가 이제 유형자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무형자산도 마찬가지지만 유형자산도 사용이나 기간 경과에 의해서 그 가치가 감소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나 이제 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나 건설 중인 자산을 제외한 모든 유형자산은 사용을 하거나 그 기간이 경과되게 되면 사용이나 기간 경과에 의해서 그 가치가 감소하는데, 그 가치 감소를 우리는 감가라고 하고요. 그 감가에 대해서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게 이제 감가상각이죠. 감가상각. 그래서 건물이나 비품,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이 토지를 제외한 모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감가상각 대상인 거죠. 그래서 토지나 건설 중인 자산을 제외한 모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되고, 이 감가상각을 하여서 여러분들이 감가상각비를 분개할 때는 간접법으로 분개하죠. 그래서 간접법으로 분개하게 되면 이제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분개를 하더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이 이제 정액법하고 정률법이 나와 있는데, 정률법 말고 이제 생산량 비례법, 연수학계법 같은 또 다른 이제 감가상각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정액법과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꼭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액법 공식이 내용 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이었다는 거. 이 내용 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이 이제 정액법 공식인데, 이 감가상각의 3요소가 내용연수, 취득원가, 잔존가액이었죠. 그래서 내용연수는 유형자산이 가지고 있는 평균 수명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차량 운반구 같으면 5년, 그 다음에 건물 같으면 10년, 이렇게 내용연수를 보는데, 사용할 수 있는 평균 수명이 내용연수이고, 잔존가액이라는 것은 내용연수가 지나고도 판매할 수 있는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를 5천만 원 주고 구입해서 업무용 승용차를 5천만 원 주고 구입을 해서 5년 동안 사용을 해서 5년 동안 사용해서 이제 내용연수가 다 지나고 났는데,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5년 동안 사용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판매를 한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6년을 사용하고 판매한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이제 차량 운반을 판매한다 할지라도 한 500에서 1000만 원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아직 중고자동차에서 잘은 모릅니다만은. 그렇다면은 잔존가액이 1000만 원인 거죠. 그래서 내용 연수는 평균 수명이고, 잔존가액은 평균 수명이 내용 연수가 지나고 난 후에 처분할 수 있는 예상 가격이 이제 잔존가액이었고요. 취득원가는 구입가격에다가 취득세나 등록세, 설치비, 사용전 수리비, 시운전비, 이런 것들을 모두 더한 게 이제 취득원가였죠. 그래서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은 정액법 공식이었고, 정액법의 특징이 매기 내용연수 동안 같은 금액이 감가상각된다는 게 정액법의 특징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정률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정률인데요. 이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을 우리는 비상각 잔액 또는 장부가액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정률 하면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계산 방법인데, 정률법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체감법입니다. 다른 말로 체감법. 체감법이라는 얘기는 초기에 감가상각 금액은 크고 감가상각 금액이 갈수록 어땠어요? 줄어들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액법의 특징과 정률법의 특징,
그 다음에 정액법 공식과 정률법 공식,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방법은 꼭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고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가상각에 대해서 정리하면 토지를 제외한 모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을 할 때는 정액법과 정률법 공식이 있는데 정액법은 내용묘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잠정가액, 그 다음 정률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무게 곱하기 정률, 이렇게 감가상각비 계산해서 감가상각비를 기장하는 방법이 이제 직접법하고 간접법이 있었는데 직접법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간접법을 많이 사용해서 분개를 하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나서 좌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무게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시면 이것은 간접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분개 방법이라는 거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재고자산은 반드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판매를 목적으로 해야 되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기업의 상품이나 제조기업의 제품이 재고자산이었었죠. 그래서 상업기업의 상품이나 제조기업의 제품이 재고자산인데 이 재고자산은 평가를 해야 한다. 이 평가하는 방법이 실물 흐름에 따라서 개별법이 있고 그 다음에 원가의 흐름에 따라서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이 있고 평균법은 다시 이동평균법하고 총평균법으로 구분을 하겠죠. 이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이렇게 개별법이나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이런 것들은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고 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도 있었죠. 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실지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론 시험에 다음 중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것 중에서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면 이제 실지재고조사법이나 계속기록법을 찾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평가 방법 중에서도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평균법이 이제 다시 이동평균법하고 총평균법으로 구분을 하더라는 거. 이거 정리하시면 되겠고,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론에 가끔씩 시험에 출제되는 것들을 보면 보통 물가가 상승할 때 선입선출법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하고 계시면 나머지 후입선출법이나 평균법은 여러분들이 정리하기가 좀 쉬우세요. 그래서 물가가 상승할 때 선입선출법의 특징은 예전에 구입한 것부터 먼저 팔았잖아요. 선입선출법은 선입, 먼저 들어온 게 선출, 먼저 나간 거죠. 그래서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인 거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물가가 상승한 경우니까 10월 달에 구입할 때는 한 개당 100원에 구입했다. 12월 달에 구입할 때는 120원에 구입했다. 11월 달에 구입할 때는 150원에 구입한다. 즉 점점 물가가 이제 상승하는 경우인 거죠. 물가가 상승할 때 선입선출법은 옛날에 구입한 것부터 먼저 팔아야 돼,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구입한 것부터 먼저 판매를 하게 되니까 원가가 예전에 구입한 것부터 팔게 되니까 예전에 구입한 것은 최근에 구입한 것보다도 단가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원가가 낮겠죠. 원가가 낮다는 것은 이익은 어떻게 해요? 높게 평가가 된다는 거죠. 구입선출법이나 평균법에 비해서. 그리고 기말재고액은 최근에 구입한 게 기말재고액으로 나와 있으니까 기말재고액은 높게 평가가 되겠죠. 그리고 선입선출법의 특징이 이제 물량의 흐름과 금액의 흐름이 이제 유사하죠. 그래서 선입선출 특징을 딱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선입선출법은 물가가 상승할 때 선입선출법은 원가가 낮게 평가된다. 후입선출법에 비해서 선입선출법은 원가가 낮게 평가가 되고 원가가 낮게 평가가 된다는 얘기는 이익이 높게 평가가 된다는 얘기죠.
이익이 높게 평가가 되고, 그 다음에 기말재고액은 최근에 기말재고액을 남아있으니까, 기말재고액은 높게 평가되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이제, 만약에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는 이제 반대겠죠. 오히려 선입선출법이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는 예전에 이제 가격을 높게 구입했다는 얘기죠. 높은 가격을 구입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원가가 높아지잖아요. 원가가 높아지면 이익은 낮아지고, 그 다음에 기말재고액은 최근에 구입한 게 기말재고액에 남아있게 되는데,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니까 최근에 구입한 건 이제 싸게 구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말재고액이 낮게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물가가 상승할 때 선입선출법의 특징은 후입선출법에 비해서 원가가 높게 평가가 된다. 원가가 낮게 평가된다. 옛날 거부터 하니까 원가가 낮게 평가되겠죠. 그래서 물가가 상승할 때 선입선출법은 원가가 낮게 평가되고 이익은 높게 평가된다. 자, 기말재고액은 최근에 구입한 게 기말재고액 남았으니까 기말재고액은 높게 평가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중에서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개별법, 선입선출법, 구입선출법, 평균법이 있다. 그 다음에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실지 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이 있는데, 단가를 결정할 때 선입선출법의 특징은 원가가 낮게 평가되고 이익은 높게 평가되고, 그 다음에 기말재고액은 높게 평가된다 라는 것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금 등을 살펴보게 되면요, 무엇이든지 구입할 때 들어간 이런 비용들을 원가에다 포함시키잖아요. 그래서 세금 중에서도 이제 취득세나 등록세는 유용자산을 원가에 포함을 시키죠. 근데 이제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토지세 이런 것들은 보유세이죠.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이러한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토지세나 주민세, 상공회수 회비, 적십자 회비, 조합비, 협회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세금과 공가로 회계 처리를 하셔야겠죠. 다음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파악하는 재무제표인데요. 손익계산서는 경영성과를 파악한다 그러는데 이 경영성과가 결국은 비용과 수익의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비용은 크게 매입과 판매관리비와 영업의 비용, 수익은 매출과 영업의 수익으로 구분되죠. 자, 매출은 수익이죠. 상업기업에서는 상품을 매출할 것이고요. 제조기업에서는 제품을 매출할 거예요. 그래서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은 수익이 발생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수익을 제외한 수익, 재고자산을 판매해서 생기는 이런 매출을 제외한 수익은 전부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자 수익이나 임대료, 수수료 수익, 자비,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이나 평가이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비용은 매입이 비용인 거죠. 매입이 곧 뭐예요? 매출원가인 거죠. 그래서 매입을 제외한 비용은 전부 다 영업의 비용이냐? 아니죠. 판매 관리비가 더 많죠. 그래서 판매 관리비하고 영업의 비용을 구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그런 것들이 이론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영업의 비용을 특별히 구분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영업의 비용 중에 이자 비용, 기부금, 잡손실. 이런 이자 비용이나 기부금이나 잡손실 이런 것들은 영업 외 비용이죠. 물론 이제 단기매매증권 처분이나 평가손실 이런 것들도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판매 관리비죠. 급여나 공매우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소모품비, 수도확렬비, 세무과금가, 임차료, 감가상각이나 대손상각, 보험료나 접대비 이러한 개정 과목들은 전부 다 이제 재고자산의 판매나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라고 해서 판매 관리비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이나 이 매출총액 구하는 공식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공식은 꼭 외우셔야 되죠.
이 매출 원가를 구하는 공식이나 매출 총익 구하는 공식 꼭 외우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면 구분 표시의 원칙 있잖아요.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는 매출 총이익이고, 매출 총이익 마이너스 이 판매 관리비는 영업이익.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고, 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법인세를 빼면 당기 순이익이 계산이 되잖아요. 이 구분 표시의 원칙은 이렇게 이익을 매출 총이익, 그 다음에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당기 순이익 등으로 구분해서 표시하잖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일단은 매출원가를 구하는 공식이죠. 매출원가를 구하는 공식이 이 기초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이 매출원가인데, 이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을 우리가 판매 가능액이라고 하고, 이 판매 가능액은 시산표에 나와 있는 이제 상품이 판매 가능액인 것이죠. 그래서 기초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재고액은 매출원가이고, 여기서 순매입액은 총 매입액에서 매입한 출, 매입의 누리, 매입 할인을 차감하면은 순매입액이 계산이 되죠. 그 다음에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은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데, 순매출액은 총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한입, 매출의 누리, 매출 할인이 순매출액이죠. 그래서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 아까 살펴봤지만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거기서 법인세를 빼면 당기 순이익이 계산된다는 거. 이 공식들을 꼭 외우셔야 되고요. 이 공식들을 꼭 외우셔야 되고, 이 공식들 중에서도 이 매출원가를 구하는 공식하고 매출 총이익 구하는 공식은 더더군다나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매출원가나 매출 총이익을 구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임에 관한 회계서인데, 운임은 이제 매입했을 때 운임이 있고 매출했을 때 운임이 있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입할 때 들어간 비용은 어때요? 원가에다가 포함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매입 운임은 원가에 가산하고 매출 운임은 운반비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이 재무제표의 종류인데, 이 재무제표의 종류도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죠. 대표적인 재무제표가 이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이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추석. 그 다음에 1급에 가면 이제 잉여금 처분 계산서나 결손금 처리 계산서도 재무제표인 거죠. 그 다음에 장부의 종류를 살펴보면, 장부는 주요부하고 보조부로 나눠지는데, 주요부가 분계장과 총계정원장, 보조부가 보조기입장과 보조문장으로 나눠지죠. 자, 우리가 거래가 발생하면 뭐 하셔야 돼요? 분계하셔야 되죠. 이 분계하는 장부가 분계장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분계 대신에 전피협력을 합니다만은, 분계를 기록하는 장부가 분계장이고, 분계한 다음에 각 계정에 옮겨 적여야 되잖아요. 이 계정을 전부 모아놓은 게 이제 총계정 원장인 것이고, 이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이 장부의 주요 부분입니다. 보조부가 보조기입장과 보조원장으로 나눠지는데, 보조원장이 이제 매입처 원장과 매출처 원장. 하나 더 외우신 다음에 이제 상품제 원장이죠. 그래서 매입처 원장은 외상 매입금을 기록하는 장부죠. 매입처 원장은 외상 매입금을 기록하는 장부고, 매출처 원장은 외상 매출금을 기록하는 장부죠. 그 다음 상품제 원장은 상품의 입고와 출고와 재고가 기록이 되는데, 입고라면 뭐예요? 매입인 거죠. 출고라면 매출인 거죠. 근데 이제 매입했을 때는 매입장이 기록이 되죠. 매입했을 때 매입장이 기록이 되는데, 아까 매입운임은 원가에 가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매입운임은 매입장에도 기록이 되고 상품재고장에도 기록이 되겠죠. 그다음 매출하게 되면 상품재고장에 출고로 기록이 되고 매출장에도 기록이 되겠죠. 근데 매출운임은 운반비로 처리하니까 매출장이나 상품재고장에가 기록이 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매입할 때는 상품재고장과 매입장이 기록이 되고, 매출장에는 상품재고장과 매출장이 기록이 되는데, 매출할 때는 이제 원가도 있고 매입가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품 재고장에는 원가로 기록이 됩니다. 상품 재고장에는 원가로 기록이 되고 매출장에는 매가로 기록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입고, 출고, 재고를 기록하는 장부가 이제 상품 재고장. 그 다음에 상품을 매입하면 매입장이 기록이 되겠죠. 근데 매입뿐만이 아니고 매입한출, 매입애누리, 매입할인도 이 매입장인과 기록이 되겠죠. 매입한출, 매입과 총매입액은 매입액에다 매입운임을 더한 거니까 매입과 매입한출, 매입애누리, 매입할인을 차감해서 순매입액을 계산한 장부가 이제 매입장일 거고요. 매출장은 총 매출액에서 매출한입, 매출애누리, 매출할인 등을 기록해서 순매출액을 계산한 장부가 이제 매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의 수입과 인출을 기록한 장부가 현금 출합장. 그 다음에 당좌예금의 예입과 인출을 기록하는 장부가 당좌예금 출납장입니다. 그 다음에 바드럼에 관한 거래가 기록되는 장부가 이제 바드럼 기입장이죠. 그 다음에 지급원 발행과 지급원의 상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는 지급원 기입장이 이제 보조 기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부는 주요부하고 보조부로 구분이 되고 주요부는 분계장과 총계정원장, 보조부는 보조 기입장과 보조 원장으로 구분된다는 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랩 실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제 분계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들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분계를 기록하는 거고, 그 다음에 K랩 실기를 이제 회계 프로그램 운영이죠. 회계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회계 프로그램 운영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어렵진 않고 뭐 그러는데 우리가 K랩 실기에서 거래처를 등록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죠. 문제에서 보면. 그래서 문제상에서 보면은 거래처 입력은 생략하는데 채권 채무와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여쭤야 됩니까? 거래처를 등록을 해야 되겠죠. FAT나 AT 시험에서는 이런 채권 채무뿐만이 아니고 은행 예금에 대해서도 이제 거래처를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K랩 프로그램 운영하실 때 시험을 보실 때는 물론 실무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거래처를 다 등록하고 그다음에 적요 등록도 기록하는 게 맞는데 근데 실기를 하실 때는 거래처 등록도 생략할 수가 있고 적요 입력도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래처에 등록을 생략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채권 채무 얘네들은 꼭 거래처를 등록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적요 입력도 생략을 하는데 타 계정 대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또 적요를 등록하셔야 되죠. 그래서 채권 채무는 반드시 거래처를 등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요도 타 계정 대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요를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요 등록, 거래처를 등록해야 될 채권 채무는 매상매출분, 매상매입금, 바드럼, 지급원 이런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 그리고 기타 채권이죠. 미수금, 미지급금, 대여금, 차입금, 선급금, 선수금 이러한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래처를 등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 정리사항을 여러분들이 이제 전산회계 2급에서는 주로 이제 수동결산을 하는데요. 전산회계 1급으로 가면 이제 수동결산과 자동결산을 하게 돼 있죠. 물론 전산회계 2급에서도 수동결산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이제 전산회계 1급 자격증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산회계 2급도 과정이 포함돼서 여러분들이 전산회계 2급도 살펴보고 있지만 어차피 자동결산과 수동결산으로 구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기말결산 정리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대손충당금이나 기말상품 재고액 또는 이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이런 것들은 실은 이제 자동결산 하셔도 돼요. 자동결산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수동결산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고 나서 이제 자동결산을 하면 더 쉽게 느껴질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일단은 자동결산 사항이라 할지라도 수동결산으로 먼저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는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그 다음에 감가상각하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미개. 그 다음에 기말재고액이 나오면 시산표의 상품에서 기말재고액이 빼면 매출원가 계산이 되잖아요. 매출원가를 차변 상품 매출원가, 대변 상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죠.
그리고 소모품에 관한 회계 처리도 소모품을 구입했을 때 차변의 소모품 하면 자산을 회계 처리한 거잖아요. 그러면 기말결산 때 소모품 B, 소모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는데 금액은 사용액을 기재해 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는 얘기는 차변의 소모품 B 이렇게 분기한 거잖아요. 그럼 기말결산 때는 반대로 소모품 B라고 분기하시고 금액은 미사용액을 기록해 주시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비용 수익의 이연과 예상, 비용 수익의 이연. 비용의 이연은 상급 비용이고 수익의 이연은 선수수익이죠. 그 다음에 비용의 예상, 비용의 발생은 미지급 비용이고 수익의 예상, 수익의 발생은 미수 수익이잖아요. 이 비용 수익의 이연과 관련해 가지고 헷갈리시긴 하시는데 그래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죠. 이 비용 수익의 이연과 예상에 대해서 이론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이연과 예상에 대해서도 기말결산 정리사항뿐만이 아니고 실제 여기 결산 문제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론 시험에서도 나오기도 하니까 이 결산 정리사항 중에서도 이 비용 수익의 이연과 예상 이 부분도 개정 과목이 헷갈릴지라 할지라도 꼭 정리를 하시고 시험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시간에 걸쳐 가지고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54페이지에 있는 전산회계 2급 요점 정리를 쭉 살펴보았는데요. 한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전산회계 2급과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전산회계 2급 요점 정리, 나중에 1급도 마찬가지고요. 교재에 있는 요점 정리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기출문제 등을 분석해서 요점 정리를 정리해 놓은 거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